자, 이번 영상에서는 자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한국 증시가 그동안 자산주를 어떻게 취급해 왔는지, 그 다음에 자산주가 그동안 어떠한 결과를 일으켜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투자 시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요 위주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 일단 자산주를 좀 정의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영업이익,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죠.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높은 기업입니다. 그죠? 물론 자산을 잘못 운영해서 손실을 일으키면은 당연히 자산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이익이 떨어지겠죠, 더. 그죠? 요런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자산주 최종 목적은 자산주의 활용이니까 그죠? 적자형 자산주 말고 그죠? 흑자형이라는 전제 하에서 볼 때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높은 기업입니다. 즉, 주력 사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이익보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더 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통상 자산주는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높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요 지금 내용은 한국주철간의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이 숫자는요, 조금 바뀔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저기 뭡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최근 회기의 숫자가 수정이 되거나 그러면 과거 숫자도 다 바꿔지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 방향성 이런 건 있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수치는 아주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과거 자료들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한국주철간의 내용인데요. 자, 보시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순이익이 40억이에요. 영업이익이 40억이고 법인세가 30억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빼면은 10억이어야 되잖아요. 순이익은. 그죠? 그런데 똑같이 순이익이 40억이다. 그 얘기는 뭘 뜻할까요? 높다는 얘기죠. 자산의 부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에요. 설사 영업이익이 43억이에요. 근데 순이익이 30억입니다. 근데 법인세가 30억이다. 이 경우도 자산이 더 비대하다는 뜻이죠. 영업 활동에 비해서. 자, 이런 건데 지금 보시면 대체적으로 순이익이 이 법인세의 마이너스를 감안하더라도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더 큽니다. 일정한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그죠? 이렇게 높고요. 요때는 보시면은 과거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은 숫자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런 월등히 높은 실적을 제외하면 사실상은 지금 약간 우상향하는 그런 구조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대체적으로 법인세 차감을 감안했을 때에 고려했을 때 순자산 부분에서 플러스 나는 구조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죠? 평균적으로 놓고 볼 때는. 자, 이것을 우리는 자산형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부채를 보면 이제 우리가 순자산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 최근에서 보면은, 자산이 3,200, 부채가 400억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기업들은 50%입니다. 50%를 유지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지금은 50%가 되려면은 뭐 1,500억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보다 훨씬 낮으니까 보통 순자산형 기업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산형이어도 부채 레버리지를 끌고 자산 구조를 만드는 기업도 있을 테고, 그죠? 방금 봤던 것처럼 부채가 현저히 낮아서 부채를 다 털고도 순자산이 남는, 그죠? 이런 형태의 자산주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산 구조도 이렇게 좀 나눌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개념은 그렇습니다. 개념은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높은 기업들.
장기적으로요. 그런 경우는 이제 자산형이라는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구분이 되냐 그러면 우리가 외환위기 때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파산됐잖아요. 외환위기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기업들이 0에서부터 시작하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업 초기에는 대부분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보유 자산은 대부분 영업시설이에요. 그죠? 그것도 부채로 이루어진 영업시설입니다. 그러다 이제 기업이 돈을 벌기 시작을 하고 둥둥 하게 되면 이제 지분 확장을 하게 되거나 금융자산을 이제 매입하거나 하는 과정으로 넘어오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자산이 늘어나게 되어 있죠. 그죠? 그냥 이렇게 자산이 늘어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그러니까 플러스로 난다는 전제 조건이지만 순이익이 더 높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자산주라고 정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를테면은 예를 들어 갖고 신규 사업하는 신수종 산업은 영업이익과 매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산 구조가 조금 더 비대해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요, 순이익도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런데 한국 증시는 이걸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영업이익은 계속 제자리입니다. 그런데 순이익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흔치는 않지만. 그럼 당연히 이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한국 증시는 자산에 대한 평가 모형이 사라지고 그 위에 뭐가 떴냐면 모멘텀, 재료, 수급, 그죠? 요거를 쫓는 형태의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철저히 무시되고 주가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다가 우리가 이제 성과라고 그러잖아요. 그동안 자산주들의 성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벌어서 자산을 삽니다. 그런데 그 자산은 재평가형 자산이 아니에요. 법률상 우리 회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계법에 의해서 재평가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자산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러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죠. 그러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일정 기간이 지나서 그것을 매각하게 되면 매각 차익이 발생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에 있던 이익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이익이 형성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죠? 보통 기업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10년에서 15년 사이에 한 번씩 일어납니다. 기업들이요. 그래서 평균 이하의 실적을 내다가 갑자기 대폭적인 이익을 발생을 시키다가 다시 평균적인 이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의 실질적 이익은 특히 자산주의 이익은 매년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평가가 아니라 10년, 15년의 기간을 놓고 평균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단타가 판을 치는 문화입니다. 우르르 몰려가고 다른 이슈가 되면 기존 이슈의 종목을 철저히 무시하고 다른 데로 우르르 몰려가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단타 매매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평가 모형도 장기적 평가가 아니라 그 시점에 대한 평가만 하게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주들의 주가가 반영되지 않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기업들의 잘못된 경영 문화, 횡령 배임, 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돈을 빼돌리고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빼돌리는 그런 나쁜 짓들을 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지 않고 계속 사내 유보를 하다가 빼먹으면 결국엔 그건 주주들의 호주머니를 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범죄죠. 엄연히 얘기하면 사기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자산 가치를 부정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런데 모든 기업이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혈액형 놀이. 싸잡아서 한두 사람이 하면 다 그럴 것이다. 그래갖고 싸잡아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문화도 일조를 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산주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모형을 갖고 있는 자산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 한국이 한국 증시만 놓고 보더라도 3, 40년 정도 되거든요. 적지 않은 기간이기는 해요. 그러면 3, 40년 동안 예를 들어서 10년에 한 번씩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시점으로 과거에 여러 번 이런 주기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산 매각을 해서. 그랬을 때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과거에는 이제 기업이 이익을 잘 내면 좋은 회사다 이런 평가가 주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기업들이 횡령배임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게 없잖아요. 결국에 회사가 망하면 주주들은 제로섬 게임 하게 된 거잖아요. 주주들끼리 시세매매해서. 그죠? 그러면은 투자자의 몫이 전부 누구한테 간 거예요? 노동자들, 경영자들, 오너들한테 가게 된 거잖아요. 주주에게는 하나도 오게 된 게 없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배당 문화. 이것을 중요시하는 시대로 가게 되죠. 과거에는요, 100명 중에 99명 정도가 배당하는 기업은 나쁜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100명 중에 한 70여 명 정도는 배당을 해야 된다. 라고 바뀌는 것 같아요.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보는 주관적 그냥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 배당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좀 늘어나긴 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배당을 하는 기업은 나쁜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증명시켜 드릴 수도 있어요. 시간상 좀 생략하겠지만. 그래서 과거에는 배당을 하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지금은 이게 영업의 이익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과거에는 특별 이익이라는 표현이에요. 회계 용어로는 특별 이익. 특별 이익이 발생이 됐는데 과거에는 배당을 하지 않았어요. 배당은 보통은 액면가 배당이었습니다. 이익이 늘든 안 늘든 액면가의 얼마 이런 식으로 배당을 했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다 보니까 야 회사가 돈 잘 벌어도 주주한테 한 푼도 안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페이퍼 컴퍼니 만들고 지들 쏙쏙 빼먹고 그죠? 뭐 이런 식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투기적으로 점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투자는 왜 한 겁니까? 기업이 돈 잘 벌면 주주에게 보상한다. 이게 기본 대원칙인데 그 대원칙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투자자들이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그죠? 그럼 돈 나올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제로섬 게임밖에 없잖아요. 주주들끼리 치고 박는다. 치고 싸우고 이기는 놈이 장땡이다.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이 계속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기판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맞잖아요. 솔직히 얘기를 해서. 과거에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배당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더 강해지고 있잖아요.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주주환원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도 이런 자산주들이 평소에는 평균에 해당하는, 그죠? 저성장이라는 평균 성장을 하다가 자산 매각의 이슈가 발생될 때 큰 폭의 성장을 해서 따지고 봤더니 연평균 성장률이 뭐 로이로 따질 때 6에서 15가 된다. 되게 높은 거거든요. 그죠? 이런 건데. 근데 6에서 15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더 높다는 뜻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높은지를.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평균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과거에는 주주에게 아무것도 주지를 않았어. 그죠? 이익이 늘어나도 배당을 많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주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이익 증가분만큼 배당을 하고 과거보다 배당 성향을 높인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 이익은 누구에게 들어와요? 주주에게 들어오죠.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겁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한쪽에서는 기업 가치가 이렇게 되는데 환상주의라는 재료적 요소로 인해서 PBR이 10배, 100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몇백 배 반영도 하잖아요. 그래서 100배의 주가가 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지금 여기서 사는 사람은 30년, 50년, 100년 뒤에 주가를 사는 겁니다. 그 가격에 사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기업 가치를 만들어서 요 수준에 와야 그때 본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주가가 오를 때까지 수익이 나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방금 얘기했던 이런 식으로 되는 기업이 기업 가치가 이렇게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이 이제 이익이 증가하면 배당이 증가하게 되겠죠. 처음에는 5%, 10%, 20%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 그죠? 그러면은 연평균 10%의 배당만 준다고 하면 10년이지만 회수 기간이 그런데 물타기 때릴 거잖아요. 그럼 복리 효과가 발생되죠? 그럼 당연히 이 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그 종목군보다 이들 종목군들의 원금 회수율이 더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100년, 200년까지는 아니지만 30년, 50년을 기다려야 되는 종목에 목숨을 걸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고 이들 산업이 무조건 살아있다고 보장할 수 없죠. 대표적인 예로 근래에는 금양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 조그만 회사가 배터리라는 환상주의에 의해서 시총이 무려 12조인가? 이렇게 치솟았단 말이야. 그게 지금 증발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기업들은 일명 말하는 경기 방어주 이러면서 장기적으로 이익을 내는데 사내 유부에서 그 자산을 운영해서 그 자산 운영에 대한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다고 보면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는가? 라는 것은 굳이 개선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뭐 어쩌라고. 지금 AI가 세계를 지배한다는데. 그죠? 사람들이 무조건 간다는데. 평생 간다는데. 그거 사야지. 그죠? 근데 평생 갈 거야. 무조건 갈 거야. 이게 객관적인 주장일까요? 그 사람들의? 아니잖아요. 기대의 주장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IT 버블 때도 그랬고 우리가 이미 IT 버블이라는 그 신기술 그 모형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AI 주기성 모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소수가 살아남고 대부분은 손바뀜이 이루어질 겁니다. 왜? 경쟁이 없나요? 경쟁이 일어나잖아요.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고가 대형주들이 버블이 되거나 등등등 하게 되면 당연히 소외주들이 움직여야 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조금 중소형주들이 반등 시도가 지금 일어나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런 AI 찬양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좀 이렇게 저기 하기는 하겠지만은 어쨌든 합리적 판단을 한다고 하면 지금은 어떠한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 기업들을 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40년 정도의 주기성을 좀 고려를 하면 이렇습니다. 요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A형은요. 지금의 삼성전자 이런 애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끊임없는 사업 확장을 해왔어요. 주기성에 상관없이.
그죠? 준비하고 항상 진행을 해는 그런 엘리트형, 우등생의 그런 대상군이 있죠? 이건 얼마 되지 않겠죠. 요런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유형은요, 어, 그러니까 시즌이라고 그러죠, 시즌. 시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신기술이 나오고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후퇴기 이런 개념이 있는 건데 보통 도입기, 성장기에는 이제 그 일자리가 생기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신사업을 진출을 하고 새로운 신기술에 진출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각종 부품, 소재, 유통망, 금융 등등등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거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게 이제 성숙기, 후퇴기로 들어가게 되면 또 일자리가 또 사라지고 요런 영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즌 때마다 움직이는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은 그냥 현상 유지하는 그런 기업 이렇게 나눌 수 있고 C 유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당연히 얘들은 망할 거고요. 그죠? 이제 비유형일 텐데 비유형인데 현재 이 비유형의 기업들이 무려 장기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그 다음에 유로존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다가 유로존 사태 끝날 무렵에 트럼프가 나가고 또 난리를 치고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하려다가 했더니 코로나 사태가 터져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요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거죠. 나쁘다고 해서 못하고 그죠? 또 그런 또 없어서 또 못하고 그러다가 기업마다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은 약간 코로나 전부터 준비한 기업도 있고 또는 최근에 준비하는 기업도 있겠지만은 요 기간 내에 신규 사업을 하거나 인수합병을 하는 기업들, 요 비유형의 기업들 중에서 인수합병하거나 신규 사업하는 그런 기업들이 현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적의 모형이 이렇게 된 거죠. 여기 이제 그 미국의 서브프라임 코로나 사태, 그죠? 요런 모형을 가지다가 최근에 요렇게 사상 최고치 실적을 내는 중소형 기업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근데 이들 기업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고 뉴스에 나오지 않는 아시잖아요. 우리 뉴스는 어때요? 그냥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난리치는 데에 그냥 막 몰아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철저히 무시하고 또 투자자들도 선택적 지각 듣고 싶고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 때문에 군중들이 모이는 것만 이슈되고 그러지 않으면 무시돼 버리는 그 묻힌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부분이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는 기업들이 분명히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기업 가치 이렇게 되고 주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근데 한쪽에서 이렇게 버블이 된 구조이니까 이만큼의 주가 계리율이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보면 당연히 이들 종목군들을 매수하는 게 맞지 이렇게 PBR이 몇십 배, 몇백 배 있는 종목을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부분은 초등학교 덧셈패스만 하면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잖아. 그죠? 그냥 맛집 투어, 남들 가는 데 쫓아가고 하는 문화겠지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1%가 세상을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폭도 군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맛집 투어는 왜 생겼겠어요? 누군가 가니까. 그죠? 따라간 거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야. 남들이 사니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 자기 행위가 합리적이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남들이 입으로 떠들고 있는 말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논리를 깨죠? 그러면 대화가 안 통하면 승질을 내고
또는 상대방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문화가 우리 주변의 곳곳에서 뚜렷하게 확인이 돼요. 실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얼마든지 증명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랠리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소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지도새도 모르게 주식을 팔 거고, 그러고 어디로 가요? 새로운 데로 가겠죠. 그죠? 그리고 친구의 친구가 되는 거고, 또 그의 친구의 친구가 돼서 도미노 형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0년의 역사를 보면 마치 IT가 평생 갈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인기주, 주도주는 바뀌어 왔습니다. 우리가 근 5년만 놓고 보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인기주가 바뀌었거든요. 그죠? 제가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벌어졌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고민이 필요한 그런 시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 자, 여기에 영상의 요점 정리는 이겁니다. 자산 기업들에 대한 과거의 성적. 그죠? 요게 이런 식의 개념이 된 거예요. 여기에 신규 사업 추진하는 기업들이 있죠? 그럼 당연히 그 성과가 일어나면 이런 형국이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주가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런 유형들을 좀 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지금 우리가 보통은 보면 그렇잖아요. 기업의 실적이 증가한다 그러면 이슈가 보통은 있죠. 그죠? 이 기업이 신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늘어날 거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수동형 공장이었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자동형으로 공장을 보수를 합니다. 업그레이드를 해요. 공시사항이 아니에요. 그죠? 뉴스거리도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그죠?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년에 걸쳐서 스마트화가 되고 또는 AI가 된다고 칩시다. 당연히 공식거리가 되지 않겠죠. 뉴스거리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기업은 실적 개선에 대한 이슈가 없어요. 그죠? 이슈가 없으니까 주가가 안 가요. 사람들은 이슈 타령만 하니까. 그러면 그 기업은 실적이 늘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전혀 이슈도 없던 기업들이 실적이 만약에 개선된다면 노동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개선이 된다면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삼원강제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죠? 삼원강제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을 장기적으로 뜯어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통의 기업들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이 계속 정체예요. 장기 이렇게 갑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이런 산업이 있잖아요. 자동차주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저성장 산업이죠. 매출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익률은 떨어져요. 고정비용은 증가해요. 왜 그러겠어요? 노동자들 임금은 상승하니까. 한 예로 이 삼원강제의 철강 가격은 제품 가격이잖아요. 10년 전과 지금이 같아요. 철강이 그렇잖아요. 오락내리락 하고 장기적으로는 금값이나 집값이나 각종은 계속 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철강은 가격은 계속 이렇게 됐어요. 판매량도 똑같으면 계속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건비가 계속 증가를 해가지고 마진율이 떨어져야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될 거고, 거기에 주 5일제니 어쩌니 우리 노동법은 계속 어때요?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구조로 가잖아요. 뭐 주 52시간 금지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막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노동자 수를 늘려야 돼요. 그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통상적으로 기업들의 노동자 수가 늘어납니다. 근로자 수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인건비는 증가하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개념이거든요. 개념인데. 그래서 10년, 20년의 데이터를 볼 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기간의 생산량은 똑같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요 기간에는 생산량이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이때는 100명의 노동자가 들어갔는데 이때는 90명, 80명의 노동자가 들어가는 경우예요. 이거를 노동 생산성 개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요. 이 노동자들이 손이 빨라졌든지 숙련도가 좋아졌다든지 아니면 자동화로 교체됐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이런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근로자 수는 떨어지는데 인건비는 올라갈 수는 있어요. 대신에 다른 기업보다는 인건비 상승률이 작겠죠. 그것은 보통 호봉수 영향이죠. 그죠? 직원들의 호봉수가 올라가면 숙련도 상관없이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요. 호봉제입니다. 보통은. 성과제를 반대하는 문화가 강하니까 노동에서는요. 물론 성과제 하는 기업도 있긴 있겠지만 통상적인 많은 기업들은 호봉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직원 수는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호봉이 올라가면은 인건비가 올라가죠. 근데 원래 자체가 인건비는 상향되는 구조고 최저임금 상향 구조에 따라서 그럼 당연히 인건비 총액은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상승률이 좀 낮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성과들이 있게 되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매출 증가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익률도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출도 늘고 이익도 늘어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슈나 등등에 대해서는 언론 플레이가 없어요. 그럼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기업들은 성장을 하지 않는 기업으로 인식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우르르르 소문난 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버블이 돼요. 그럼 여기서 돈 번 사람들은 당연히 새로운 종목을 찾게 되죠. 어디서 찾겠어요? 소외된 종목에서 찾게 돼요. 그러면 상당 기간 관심을 안 가졌죠. 그러면 이제 과거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기업들이 어떤 개선이 있었는지 등등등.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게 되는 건데, 그랬을 때 이제 지난주에 계속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정배열 초기 구간에 좀 들어오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죠? 그 주체가 이제 지금 외국인 주체들이 매수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개인들이 매수해서 올라오는 구조는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개인들이 사서 주가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쵸?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렇게 좀 오고 있는데 이제 얘는 지금 이제 상승 초기 흐름입니다. 자, 이런 거는 최근에 연중 고가를 갱신을 했죠. 연중 고가를 갱신했고 외국인들이 그동안 팔다가 지금 이렇게 흔들면서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얘는 장기적으로 하락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일부에서는 연중 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저점을 탈피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중소형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얘가 PBR이 0.2배 수준이에요. 그죠? 그런데 실적은 사상 최고치 실적을 갱신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매출은 사상 최고치, 작년 기준 사상 최고치고, 그죠? 이익도 약간 사상 최고치인데 작년 기준으로 근데 지금 그 올해 3분기 누적으로는 이익이 크게 증가했어요. 지금 2분기 여기는 2분기 저기 보고서는 3분기인데 2분기에서 이익이 좀 약간 1.6% 정도 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3분기에서 이익이 또 추가로 늘어가지고 아마 이익은 어, 사상 최고치가 아니라 2016년도 그 다음에 2017, 2013년도. 그래서 여기 수준으로 이제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이제 구조죠. 근데 이익이 어쨌든 이제 올해 요렇게 찍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주가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갖고 PBR이 0.2배 수준에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기업 가치는 당연히 계속 우상향하는 구조였겠죠. 그죠?
그런데 보시면은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사상 최고치의 순이익을 갱신을 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주가는 계속 하락하는 구조였죠. 그죠? 실적 개선에 대한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구조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소외된 거죠. 관심도 안 가진 거예요. 뉴스도 안 났고. 그죠? 왜 이 회사에 어떤 이슈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슈가 있어요. 뭐냐? 얘네들이 반도체 장비를 HBM도 관련이 있죠. 장비 공급하죠. 자회사가. 그 다음에 반도체 공장 시설, 제약 시설, 그 다음에 배터리 시설, 물류 시설 이거 하거든요. 근데 이거 전부 다 니쇼링. 미국에 공장 짓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얘네들의 실적 증가 배경에는 미국 공장이 있거든요. 그죠? 전혀 이 뉴스도 안 나고 관심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적은 이렇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요? 고가주를 털고 조용히 저가주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거래량도 좀 이제 늘어나고 있고 그것이 외국인들이잖아요. 개인들이 사서 오른 거 아니잖아요. 개인들은 팔고 있어요. 뭘 뜻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생각해보는데 지금 외국인들 고가주 엄청 팔아 제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좀 기울일 필요성이 있겠다. 요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